이거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AI 쪽입니다. AI 쪽을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지금 AI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정부 주도 하에서 AI를 집중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한다 그러면 의외의 성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통입니다. 근데 이 소통은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돼요. SMR은 지금 아무도 해보질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 게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누가 짓겠느냐. 미국의 주요 업체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내에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자꾸 줘대니까 캐파를 무지하게 늘렸잖아요. 그 캐파들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면서 이제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 원전 시장은 좀 다릅니다. 킬 스위치 논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 이 사람들 끝까지 가져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 회사가 생존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살아날 때 그때 오히려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문제는 자기들이 올인해놓고 그건 사실 자기네들이 욕심 때문에 올인한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MC 김준입니다. 네, 이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가 취임하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2,800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시장 하반기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장세 터닝 포인트는 사실 국제한 기준으로 보면은 4월 달에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했다가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나니까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뭐 영국을 제외하고는 관세 협상된 것도 없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 증시가 돌아서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화 강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던 건 5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표는 사실 다른 채널에서 했던 거를 그것만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는 매수 5월에 하라. 다른 채널에서 그 촬영했던 거 이미지를 그대로 따왔는데 사실 제가 5월 달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메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거고요. 그와 관련된 설명들은 쭉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세 노이즈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원화 강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한 5개월 이상 6개월 가까이를 왔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공백 기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증시를 좀 짓눌렀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또는 풀릴 조짐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 상승의 조건을 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적 성장이나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때 소위 말해서 실적 장세가 만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04년에서 2007년도 이때가 이제 글로벌 경제 확장기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WTO 가입하면서 그쪽이 성장을 하면서 크게 일어났었던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확장이 되는 그런 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떤 때냐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쇼크가 오거나 팬데믹 같은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오죠. 대표적인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취했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미국에서 취했던 어떠한 양적 완화 정책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 증시 상승의 조건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대표적인 데가 이제 일본이었고요. 일본이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밸류업인데 우리말로 표현이 아니라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일본 증시가 PBR 0.5 정도 됐었던 걸 도요타 자동차 기준입니다. 1.4배까지 올렸었던 거는 철저하게 지배구조 개편도 있었지만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하고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한테 PBR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정부나 거래소 차원에서 요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고배당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영 투명성 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도요타 자동차가 강직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도요타 자동차의 모태였는데 그 회사를 약 60조 원을 들여가지고 상장 폐지를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위 중복 상장 노이즈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가치를 높였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뤄냈던 것들은 원화 강세라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시장에 어필이 되고 외국인들이 크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작년에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초기에 외국인들이 급하게 들어왔다가 도로 다 팔았습니다. 7월 기점으로 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밸류업을 얘기를 하면서 부채성
또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다 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다 보니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 주로 이제 은행 지주 쪽 이런 쪽에서 밸류업을 주로 발표를 했지 일반 기업체에서 밸류업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이 익명 무실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은행주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사실 밸류업의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주와 관련해가지고 이사의 의무 가운데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갖다가 강제화시키는 규정이 상법 개정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상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9일날 하기로 했던 거를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데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사주 소각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건 자본시장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는 지금 집중투표제 그 다음에 3% 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의됐었던 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엔 진행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게 되면은 이른바 강제성을 띈 기업의 어떤 가치 찾기 운동 또는 주주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가능성 물론 오너 입장에서는 이전보다는 간섭이 심해지게 되고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주주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거꾸로 그로 인해서 억눌려 있거나 또는 버려져 있었던 기업의 가치가 회복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최근 6월 들어서 일평균 조 단위의 어떤 주식을 지금 사는 그런 그림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4월 달에 일단 유예를 시켰는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었던 게 최대 245% 관세를 부여를 했었는데 거의 110%, 115%를 갖다 관세를 지금 빼주고 지금 30%만 관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다시 되돌려 가지고 지금 245%, 300% 이상의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모로 확인이 됐고 또 미국이 만만하게 봤었던 내가 눈만 한번 부라리면 알아서 길 거라고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말 잘 듣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었었죠. 인도. 그 가운데서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거는 대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봤었던 일본조차도 굉장히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버티고 있는 걸 봐서는 트럼프가 여기서 더 크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는 제한돼 있다. 여기서 재차 관세 협상 이슈를 가지고 관세를 크게 부여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미국 자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탈달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급등을 한다든지 이럴 리스크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SLR을 갖다 규제를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또는 요즘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 구체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재원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지금 당장의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이제 리스크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코의 발작이라고 했는데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항상 어떤 상황이 되면 꼬리를 내린다라는 닉네임까지 얻어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랬었지만 트럼프가 또 어떤 발작 증세를 또 보일지 모른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 미국 10년물 국채의 급등 가능성, 금리 급등이죠.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또 이게 결국에 가가지고 현재 일본은 물가 이슈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고 또 일본 역시도 일본 국채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CPI가 3.6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는 좀 미온적인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만약에 미국에서 발작을 일으킬 만한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표상으로 지켜봐야 되지만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당분간은 크게 지수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가져온 그래프는요. 원화하고 코스피의 어떤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 선으로 보여주는 것이 원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이 지수예요. 지수는 좌측이고 원달러 같은 경우는 우측인데요. 지표로 보시면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그 빨간 거는 아까 원달러라고 했잖아요. 원달러를 놓고 보시면은 2004년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약 1,200원, 1,100원 값대 가격이잖아요. 그러다가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9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경기가 되게 좋을 때였었죠. 경기가 좋을 때 워낙 강세가 나오니까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급락이 나왔죠. 이른바 금융위기가 터졌었습니다. 원달러가 1,700원, 1,600원 선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주가 지수 89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돈을 풀면서 워낙 강세가 나오면서 올라가니까 역시 지수 역시도 회복이 됐었다. 이게 이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를 한번 보죠.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경우도 원화가 박살이 나죠. 원화가 박살이 나는 조짐이 보이니까 여기에서 돈을 풀었고, 돈을 풀면서 원화가 다시,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 지수가 반등을 세게 주니까 결과적으로 원화도 강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와서, 가장 최근의 걸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 12월 뭐 요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12월에 환율이 작살이 났었죠. 요때 왜 작살이 났었냐면은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서 1497원까지 원화가 이른바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원화가 폭등을 하면서 원화 약세가 크게 나오니까 주가는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꾸물꾸물 반등을 줬다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원화가 빠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관세를 설마 했는데 4월 3일 날 기본 관세, 그 다음에 상호 관세, 이거를 갖다가 바로 발효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박살나고 원달러 박살나는 패턴이 나왔었는데, 그걸 바로 되감았던 거는 트럼프가 놀랬던 거는 미국채 시장이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9까지 올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바로 관세 유예를 발표했었던 거고, 그러면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5월 초에 소위 말해가지고 증시 역시도 강하게 돌아섰다. 그래서 원달러하고 코스피의 흐름은 원화 강세가 나올 때는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보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전에 지금 금융주도 살짝 언급 주시긴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섹터,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글로벌 증시 트렌드에서는 조방원전이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근데 신정부가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우선 상법 개정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물론 지금 선바장돼 가지고 증권주, 지주, 회사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판에 보면은 뭐나 이제 지주만 붙으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잖아요. 이게 상법 개정안이 아마 막상 통과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 PBR이 1배가 안 돼요. 0.7배 올라온 게 그 정도 선되고요. 지주회사 역시도 보면은 0.5가 안 되는 게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별화는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쪽에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재밌는 거는, 최근 지금 업종 중에서 가장 심하게 두들겨 맞은 거는 품목관세 25%를 두들겨 맞은 자동차입니다. 버려져 있었던 자동차 업종이 어저께 보면 현대모비스가 10% 이상 올랐었어요.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슈로 해서 올랐던 겁니다.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 더더군다나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또 남아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신다고 그러면 이쪽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AI 쪽입니다. AI 쪽을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지금 AI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입니다. 글로벌 랭킹으로 보면 10위권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5위권 밑은 사실 랭킹이 의미가 없어요.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근데 이걸 제가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그 DJ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벤처 열풍을 일으키면서 IT 투자를 집중화시켰었습니다. 그때 소프트뱅크에서 손정희 회장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IT 쪽, 특히 그 통신 쪽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게, 우리 그 이후에 10년 먹거리를 일으켰던 것처럼 정부 주도 하에서 AI를 집중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한다 그러면 의외의 성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IT에 강하고요. 또 그다음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자체가 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눈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회만 도달하게 되면 생각보다 빨리 따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AI 쪽의 초기에는 지금 인프라 투자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 집중이 되겠지만, 결국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한국의 네이버나 그 당시에 다음이었었죠. 지금 카카오지만 그런 포탈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사실은 자체 포탈을 갖고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에 저는 주목을 하고 싶기 때문에, AI 쪽이 아마도 이게 또 돼야지만이 사실 우리나라가 차후 또 10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인구 노령화, 고령화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때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개발된 기술 또는 중국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CDMO,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견제, 규제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생각보다 숨 쉴 수 있는 룸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요 정도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아, 뭐 금융주 이런 쪽은 제가 금융업을 평생 업으로 살아왔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선진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략하고 언급 안 주신 거 중에 원래 문재인 정부 때부터도 강조했던 게 신재생이잖아요. 신재생은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에 대해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안 된다 된다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쪽 시장에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에서 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육성을 한다 안 한다의 의미를 떠나가지고 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앞에서 조방원전 같이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그건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히려 뭐 손실 중이거나 이익을 못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올해 어떤 부분을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 네. 개인적으로 제 고객님들도 올 상반기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하고 소통을 제가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고 제가 보내는 글 좀 꾸준히 보시라. 왜냐면 그거를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왜냐면 주가들이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아니었잖아요. 조선주만 하더라도 연초에 네네. 가격대가 뭐 바닥에 깔려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밑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또 적게 올라온 거 한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자료를 봐야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소통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들 그래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통입니다. 근데 이 소통은 제가 내 관리자하고 소통 맨날 했는데 그런 차원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사, 뭐 팔아, 이게 소통은 아니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산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시장을 보질 못합니다.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만 바라봤던 사람들이 올해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옛날에 조선주 저건 주식도 아니야라고 했던 게 옛날에도 아니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조선주 쳐다도 안 봤던 섹터거든요. 저런 걸 왜 사냐 그러고 제가 2년 전에 조선주 강수장 나온다고 했었을 때 그 당시 댓글 보면은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면서 2차 전지 때문에도 열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열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개뿔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말하자면은 이 산업의 어떤 변화 트렌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본인들이 공부를 그만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사람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이건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의 큰 그림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리스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정부하고 맞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못하게 규제를 하는데 그쪽은 무조건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 역시도 넌센스죠.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부에서 키워주겠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네 해버리는 것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 편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거 매크로 지표 중에서는 일본 국채 시장이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일본 국채 시장의 그 국채 수익률인데 특히 일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본 국채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을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일본 국채 20년물 기준으로 했을 때 2.5가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엔캐리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텐데 이번에 넘었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40년물인가가 이번에 3.5, 4 근처까지 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시그널이 나온 건데, 문제는 엔달러에서 지금 144엔 정도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룸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엔달러가 135엔대를 근처로 강하게 어떤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발작을 일으킬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 좀 과하게 올랐었던 지역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여력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주 세게만 맞지 않는다 그러면 크게 데미지는 입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정책의 연속성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품과정 해놓고 갑자기 안 해버린다 뭐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우리보다는 이제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쪽이 좀 데미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돼 있는 거, 국제시장 금리, 그다음에 엔화 동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제 발행은 어차피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때문에 증가를 할 거예요.
그때 채권 수익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을 크게 점프를 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 트럼프 발작. 또 한 가지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SLR 규제 완화.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제대로 안착이 되고 SLR 규제 완화가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미국채 수익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그것만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N달러 쪽으로 영향을 주고 또 N캐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트럼프 여전히 이제 어떤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게 트럼프 이분 항상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전보다는 좀 힘이 빠지기는 했지만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나부자비로 못 휘두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중국에서 시진핑 동종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어요. 이 부분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돌발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좀 단기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이제 못 내시는 분들이 한테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네요.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의 성격은요. 앞서 지수가 올라가는 어떤 패턴에서 보시면 실적장, 유동성장, 하나가 밸류 평가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밸류제 평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유동성장입니다. 그럼 유동성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밸류보다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장의 큰 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글로벌 마켓을 보시고 또 한국 특유의 지금 상법 개정 이슈나 이런 제도 개선의 어떤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섹터 투자해? 라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거 저는 여전히 조방원전, 바이오,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쪽,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여전히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그럼 말씀하신 유동성 장세라는 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있는지랑, 상법 개정되면 진짜 현실적으로 이사님 보시기에 코스피 지수 뭐 5천 얘기 뭐 이재명 시대 5천 시대 얘기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고 보세요? 유동성을 체크한다는 거는 심플합니다. 원화 강세 나오면서 외국인들 사들어오는 거 보시면 돼요. 이미 들어오고 있잖아요. 6월 들어오면서 오늘도 한 5천억 가까이 거래소에서 샀던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지금 어제까지는 한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죠. 원화 강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이 원화 강세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보시면 5월 말까지는 거의 사는 거 없었어요. 근데 6월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일 단위로 막 200만 주, 500만 주 막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는 걸까요, 그게? 지수 베팅인 거죠? 환율 베팅. 환율 베팅인가요? 네네. 환율 베팅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유동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유동성에 베팅하느냐? 원화가 더 강세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상법 개정 이슈가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 주가 관리, 이거는 단순히 주가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갖다 찾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 아니에요. 작년에도 사실 1월달 밸류업 정책 발표했을 때 외국인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에 10조 이상 들어왔어. 근데 그 돈이 도로 다 빠져나가서 문제지. 근데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꾸준히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가치를 높일 건데 뭐 또 흐지부지 되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그만큼 또 고통을 시장에서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4천, 5천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전제는 둬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쇼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 개정 이후에 집행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저항, 내지는 개정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크지 않다면은 명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밸류업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어떤 밸류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에 통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모 그룹처럼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기 위해서 별도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그룹이 거래하는데 중간에 껴가지고 하는 일 없이 그냥 그 안으로 통과하면은 수수료 10%, 뭐 8%, 뭐 이러면서 돈을 갖다가 좀 몰아주게끔 이런 식으로 쿠션을 쳐가지고 기업을 키워가지고 얘를 갖다가 나중에 활용을 해가지고 지분을 키우는. 그 옛날에 보면은 또 BW나 이런 거 비상장 상장전 거 발행해가지고 유명하잖아요. 그 S그룹은 20억 가지고 기업 승계가 됐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물론 그 상속을 받는 데는 세금을 더 많이 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에 보였던 그런 패턴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이 과거의 패턴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출구를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식이든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옥죄 놓고 나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총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는 요번에는 지금 당장 시행 안 하는 걸로 발표가 났던 것 같은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네네. 경우는 기본적으로 붙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하느냐? 배당해봤자 금융종합과세 맞아버리면 50%가 네네. 떼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건보료 같은 거 천문학적으로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고요. 배당 많이 주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속세를 그만큼 또 많이 내야 돼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PBR 1배가 안 되는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PBR 0.8배에 준해가지고 아마 상속세를 매긴다라는 법도 발의가 되는 것 같아요. 상속세법으로 해서 개정은 아니겠죠. 세법 개정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결국은 가야 될 길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면은 고배당 주는 기업들 배당 수익률 뭐 8% 9% 나오는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꾸준히 그렇게 준다 그러면 은행이자가 지금 뭐 3%가 안 될 텐데 정기예금이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만 놓고 얘기하면은 최소한 물론 주가라는 건 변동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5%까지는 올라야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100% 수익이 나야 정상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놓고 얘기를 해도 삼성전자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HBM 맨날 한다고 안 되고 있잖아요. 또 파운드리 맨날 뭐 수율이 어떻게 됐고 뭐가 뭐 마치 근데 지금 마켓 쉐어를 보면은 지금 일단 3등으로 밀리기 직전까지 떨어졌죠. 지금 7%대 후반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뭔가가 안 되고 삐걱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제대로 뭔가를 못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막 욕만 하고 말았었지만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파운드리를 분리를 하든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를 원치는 않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LG 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문 종료를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업 가치가 또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저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삼성 단독이 아니라 빅세븐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같이 경영한다는 개념으로 만약에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 자체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지수는 지금보다 많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배당 성향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자연스러운 증분이 나올 수 있고 지수 4천, 5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뭐 계산했으니까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보다는 많이 오를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섹터 들어가기 전에 뭐 중요한 표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하고 네. 지금의 어떤 지수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여기 이제 원으로 표시해 놓은 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큰 원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3월달 폭락했다가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당시 상황을 잠깐 복기를 해드리면 코로나가 이제 대유행을 시작을 했고요. 1월달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중국 곳곳이 폐쇄가 되고 막 난리가 났었고요. 3월달 되면서 이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주가 뭐 하루에 100몇십 포인트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었었고 그 난리가 나면서 폭락을 하니까 페드에서 예고의 어떤 FOMC를 이제 개최해가지고 연준회의를 통해가지고 기습금리 인하를 갖다 연속으로 그때 제 기억에는 0.5, 0.75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을 풀어버렸죠. 그때 이제 돈을 무자비하게 살포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 자체는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원화는 당연히 약세였겠죠. 달러가 강세였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풀었죠. 돈이 풀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정책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큰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었고 이때 한국에서도 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가구당 인당이었었나요? 그 돈이 이제 지원금이 나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주가가 더 빠졌었고요. 주가 더 빠졌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1,490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주가 폭락했었고 다시 주가가 꾸물꾸물 오르다가 반등하는 모양새 갔다가 갑자기 4월 달에 여기서 보면 길게 꼬리를 말아서 내렸었는데 꼬리를 내렸다가 이제 말아 올렸는데 이게 이제 관세부가 되면서 4월 3일 날 그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미국채가 흔들리니까 트럼프가 꼬리를 내려가지고 관세를 90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요. 요때도 1,490원, 80원대까지 원화가 급락을 했었고요. 관세 유예 나오면서 원화가 반등을 주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5월달 연휴가 있었죠. 5월 1일날, 2일날 이렇게 연휴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그 주말 끼고 연휴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는 장이 안 열렸는데 대만하고 홍콩에서 대만 달러, 홍콩 달러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초강세가 나왔죠. 대만 달러 같은 경우는 10%가 상승을 했어요. 대만의 달러의 가치가 10%가 올랐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거래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 달러 같은 경우도 갑자기 100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400
40원, 30원대에서 1350원까지 순식간에 네네. 워낙 초강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다시 되감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서서히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5월 달에 다시 또 이제 뿜어대기 시작했었던 거는 미중과 이제 협의가 또 이제 유예가 되고 뭐 하면서 또 풀리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 진입하고 탄핵이 확정이 되고 5월 들어와서 대선 국면 진입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많이 좀 제어가 되는 데다가 확 올라가고 또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주요 3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에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두 후보가 얘기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갖다가 되게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안을 또 같이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5월 말부터 사실은 삼성전자 쪽으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직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오면서 원달러가 다시 1380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부터 조 단위로 매수가 들어오기,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럼 이때하고의 지금 유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원화 약세에서 원화가 강세 전환이 됐는데 그 전환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원화였었지만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온 건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이 났고 미국도 박살나고 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박살났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왔었고, 요번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 알지만은 글로벌 증시에서 거의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었거든요. 안 올랐었거든요. 안 올랐었던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반응을 할 수 있었고,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전환을 하면서 밸류 찾기를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베팅이 세게 들어왔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때하고 유사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원화 약세에서 원화 강세로 확 돌아서는 시점이었었고, 여기에 유동성이 외국인 매수로 들어왔죠. 어쨌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55조, 54조 5월 초에 60조까지 늘어났죠. 순식간에. 지금 다시 59조로 어저께 거 보니까 떨어진 걸로 같은데 어쨌든 간에 60조까지 늘어났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금 20조니 30조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유동성장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그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믹스를 해가지고 일본이 했었던 정책 전환을 통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갖다가 올리는 정책의 어떤 시그널을 준 게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통해서 경영이 투명화되고 그다음에 배당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는 밸류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는데 저평가돼 있었던 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주주 가치에 반하는 짓을 했던 회사가 알짜 회사 갖고 있고 모든 업황이 좋은데 추가적으로 상장을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뭐 배당을 안 해주고 버틴다든지 자사주 소각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됐을 경우에 주가의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 장애, 정책 전환 변수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만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방향 전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저항이나 반발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장세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앞부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조방원의 원전이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신고가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오르는 건 아니고 뭐 BHI나 S&T 에너지, 그러니까 스몰캡도 다 같이 오르는데 원전주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지금 전력난입니다. 글로벌 전체가 전력난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린에너지 쪽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쪽에서 블랙아웃이 한번 왔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원자력을 이제 소위 폐쇄하고 제외시켰던 독일조차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SMR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영국 쪽에서 SMR 2기 관련된 발주 얘기 나오고 있고, 프랑스는 원래 원전의 강국이고,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북유럽 쪽도 그렇고, 유럽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SMR 쪽 관련해가지고 약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SMR은 지금 아무도 해보질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가동이 되는 게 없어요. 이제 승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설계 승인이 하나 300메가와트급인가 저 뉴스케일 파워거에 아마 승인이 난 것 같은데, 그것도 설계 승인이에요. 아직 이제 가동 뭐 하고 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설치하는 걸 승인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쪽 시장 관련해 가지고 여력이 있거나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SMR을 설계하면서 구체화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메이저는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어본 경험. 미국은 사실은 옛날 스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한번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거의 안 했었고 거의 지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자, 노하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 특허라든지 이런 건 다 갖고 있지만은 이걸 실제로 구현해본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구체화시켜보고 구현해본 기업을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하고 한국, 일본 정도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있는데 거긴 적성국이라고 분류가 되기 때문에 줄 리가 없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킬 스위치를 만약에 붙여버리거나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서로 갈등하는데 뭐 하나 버튼 눌러가지고 그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쪽을 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쪽에 관련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는 한국,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은 대외적으로 원전 수출에는 되게 소극적이고요. 자기 거를 되게 고집하다 보니까 이게 커스터마이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고, 프랑스는 잘 하는데 문제는 밸류체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이 원전 퇴출을 결정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프랑스 그 원자력 발전에 있어가지고 밸류체인에서 부품 업체들이 주로 독일 업체들인데 그쪽 업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제품을 짓더라도 우리가 원래 빠른 것도 있지만 부품 수급이라든지 설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가격이라든지 또 납기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자체가 연평균 한 30% 이상 성장을 2040년까지는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인해서 원전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볼 거다 기대를 해가지고, 앞서 뭐 작은 회사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작은 회사까지 볼 필요도 없고, 큰 회사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주가 이제 레벨업이 뭐 올해 기준으로 3배 이상 나온 지금 현대건설이라든지 SMR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과거 원전 설치 기술을 해본 경험이 있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DLENC, 삼성물산 뭐 이런 회사들 똑같이 주가 흐름이 지금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여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결국에 가가지고 코리아 원팀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서 원전을 수주했을 때 누가 짓겠느냐, 또 한 가지 SMR을 설계하고 구체화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주요 업체들 하고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 내에 우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SMR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0메가와트 이하의 원자로를 갖다 이제 SMR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모듈형 설계이기 때문에 제작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니까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게 되면 7년에서 10년 걸리는데 얘는 3년 이내에 완공이 되고요. 비용도 당연히 싸겠죠. 그리고 이제 안전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안정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 원전 같은 경우는 피폭 지역 이런 거 얘기하면 주변 3-40km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 1.5에서 2km 내외 그 정도에서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SMR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는 데이터가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전용의 SMR이 또 많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직접 지어줄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SMR 관련해 가지고 밸류체인을 얘기하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이 들어가고, 홀텍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HD 현대, SK 이노베이션, 엑스에너지는 두산하고 DLEN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 이거 말고도 물론 그 BHI든가요? 그런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다 이런 쪽에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전력 수요 같은 경우는 2025년에서 28년까지 했을 때 총 65기가와트의 전력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1기가와트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 가구가 쓰는, 1년간 쓰는 거에 아마 1기가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고, 요거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공급 가능한 전력 욕망은 지금 역량 같은 경우는 기존 전력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약 15기가와트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화력 발전, 요즘은 석유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결국 가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엄브렐라 리서치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발췌해가지고 갖고 온 거. 그 원전 관련돼서 뭐 과거 2차 전지 사이클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서 실적에 왜 원전이 뭐 과도하게 주가가 너무 과열됐다거나 고평가 받는 구간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시작되는 분위기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에 SMR이 뭐 짓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렇죠. 네.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작점에서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은 자기네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는 전기차 별 관심 없을 때 테슬라 이렇게 보고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매달렸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특유의 또 그게 있잖아요. 뭐 뭔 일이 나든 일단 해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양적인 성장을 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에 현지에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갖고 있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입지를 갖다가 위축시켜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비비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탄소제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의무 도입 또 의무 할당 그리고 이제 연비 규제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니까 각종 업체들이 못 만들던 업체들도 너도나도 만들기 시작하면 노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수요가 좀 급증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물량들이 버거웠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보조금을 자꾸 줘대니까 중국 업체들은 보조금 든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팔리든 안 팔리든 일단 보조금 받겠다고 캐파를 무지하게 늘렸잖아요. 네네. 그 캐파들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면서 2차 전지 부러진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다 중국에서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을 이제 밖으로 쏟아내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들이 다 유럽으로 나가고 또 이제 미국으로 일부 넘어가고 미국은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는 맞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ESS 쪽. 네네. ESS 쪽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쪽으로 해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나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또 NCM 계열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고 그쪽은 또 이미 그 안에서 경쟁 붙어가지고 안 팔리는 거 밖으로 뿜어대니까 뭐 덤핑을 쳐가지고 LFP 또 NCM도 육돌들이나 뭐 이런 거 5231을 싸구려 도로에서 뽑아내다 보니까 이제 단가 싸움 이런 것들에서는 아무래도 비싼 거보단 저렴한 걸 많이 채택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유럽 시장이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역성장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돈 된다 싶으니까 그 당시에 대대적인 투자를 다 했잖아요. 대대적인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가져가기도 전에 중국 업체들이 다 쏟아져 나와버리면서 시장을 갖다 교란시켜버렸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는 원전 시장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 스위치 논란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은 당연하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베트남도 최근에 이제 SMR이나 원전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협의가 지금 되고 있고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친한가요? 안 친합니다. 거기도 전쟁 많이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다가 마찬가지 논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중국이 원전 싸게 해줄게. 저것들이 거기다가 뭘 할지 어떻게 알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비싸게 팔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역시 인도네시아는 뭐 중국 거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도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최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에서도 사우디,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쪽 다 지금 원전 또는 SMR 쪽으로 해서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원전이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 그 시장 추세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놓고 얘기를 한다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 관련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전지처럼 캐파를 갖다 마구 증설할 이유가 없어요. 캐파 증설의 어떤 리스크가 제한돼 있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것들 풀 캐파로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제한돼 있는 그림이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 LNG 관련돼 있는 거 모든 쪽에서 다 전력 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기술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회사도 그렇고 부품회사도.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시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2차 전지는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만의 축제였죠. 미국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거기에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 테슬라 말고 그 난리 쳤었던 게 뭐 크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SMR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업체들이 다 지금 주가들이 5달러도 안 했던 게 지금 30몇 달러 뭐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또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조금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밸류를 물어본다 그러면 아마 두산에너빌리티가 PER이 100 뭐 그럴 거예요. 아씨 이게 말이 돼 싶은데 근데 그거가 실제로 수주를 받고 납품을
SM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SMR은 기간이 짧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하나 두 개 나오기 시작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이 이게 따라붙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전 관련돼서 이 AI 산업, 그러니까 뭐 AI 데이터 센터 전력량이 폭증하는 시대니까 AI 관련된 전력 수요하고 좀 연관지어서 원전의 좀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시죠. 앞서도 저기 자료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력 수요 전망을 데이터 센터만 가지고 했을 때 약 65기가와트가 28년까지 필요한데 기존 전력망으로 해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거는 15기가와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네. 그럼 나머지는 원전이 됐든 화력 발전이 됐든 뭐 LNG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걸 채우는 과정에서 원전도 주도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그쪽 관련돼 있는 기업체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LNG 쪽 이쪽이 아마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LNG 프로젝트가 이제 뭐 사실 알래스카는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지금 12건 네네네.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수익 굉장히 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우선 조선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팅 업체도 될 수 있죠. 피팅은 LNG도 되고 원전도 됩니다. LNG 쪽으로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관련해가지고 뭐 본행제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력난을 근거로 얘기할 땐 이것만 가지고도 벌써 일단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27년도에 104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는데 27년입니다. 아직 시작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2040년대는 이게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30%라는 얘기가 달리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2차전지하고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시작하지도 않아놓고 나서 2차전지 그 당시만 해도 뭐 연평균 성장률이 뭐 네네. 그랬었잖아요. 네네. 2027년 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2030년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랬었잖아요. 사실은 또 가봐야지 않아요. 사실 이거 트럼프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 네네. 또 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걱정하는 쪽보다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은 좀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원전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SMR은 또 육성하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는데, 그 이재명 정부 관련돼서 이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원전만 놓고 우리나라 원전주를 갖다가 밸류에이션 논하라. 그건 답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전국에다 원전을 다 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고 아까 그린에너지 말씀한 것처럼 이쪽 산업 자체는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결국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장을 가져가야지만이 2차 전지 시장도 그렇고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SMR도 우리나라 국내에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해외 쪽 시장을 겨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업체들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앞서 뭐 미국 관련돼 가지고 업체 4개 그 밸류체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좀 시켜 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뭐 탈원전 관련해서 차별화 되느냐 안 되느냐 별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상법 개정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좀 핵심만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에 상법 그 발의했던 게 계류된 게 이게 좀 저 이번에 아마 본회의 상정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다시 논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나왔었던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네네. 이번에 그 발의가 됐었던 거에는 포함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아마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쩌면 협상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주 이익을 보호한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회사 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주주의 어떤 이익을 보호해줄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이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약간 좀 거수기 역할을 했었다면 만약에 똑같은 짓 하다가 이게 개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살아온 인생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네네.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뭐냐면 이사들이 본인의 판단을 되게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수기 역할은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제로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기업에 또는 주주에 유리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번 법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대주주 일가의 그 경영권 남용 견제를 위해서 집중 투표제 네네. 이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60% 주주를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이사, B라는 이사, C라는 이사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각각 행사를 했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죠. 60% 지분 갖고 있으니까. 60% 통으로 너 오케이, 너 오케이, 너 오케이 하면 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 60%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다한테 얘 60% 주면 여긴 빵빵이 돼요. 네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안배도 잘해야 돼. 또 한 가지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소액 주주들이나 다른 어떤 주주 운동 하는 분들이 이사를 갖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전에는 대주주가 지분 50%만 갖고 있으면 그냥 될 방법이 없어 되는 거죠. 왜냐면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네. 이제 대주주가 어차피 자기가 분산이 돼버리기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대주주 위주의 어떤 이사의 편성이 아니라 거기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사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바뀐 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유예 기간이 원래 1년이었는데 이거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바뀌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반대 주주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물적 분할 하겠다. 나 싫어. 내 거 가져가. 이게 요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내 거 가져가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뭘로 할 거냐면 물적 분할 발표나고 뭐 이래가지고 주가 폭락하거나 뭐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는 회사가 안아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적 분할할 수도 있죠. 회사가 자금이 부족한데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내가 덩치를 갖고 있게 될 경우에는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증자를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물적 분할을 이제 시켜가지고 이 물적 분할을 한 걸 가지고 펀딩을 받아서 키운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회사가 알짜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알짜 성장할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손가락만 빨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오히려 또 기업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이거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못 누리는 뭐 대표적인 게 LG화학이죠. 이럴 때는 이제 이거에 대한 지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또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격오지 주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찾아가려고 그러면 이거 네. 찾아갈 방법이 없는 네네. 그것도 뭐 아침 9시 개최하면서 강원도 오지 산골에서 네네네. 하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장회사의 전자 주총에 대해서 병행 의무를 부여를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마디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주주의 권익을 강화시키는 권리를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일방적으로 오너 마음대로 하던 회사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오너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걸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 회사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회사는 겨우 돈 요만큼 벌까 말까 하는데 자기 연봉은 뭐 100억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그런 거를 그동안에는 아무런 견제받지 않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제어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주주한테 돌아가야 될 걸 갖다 자기가 독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면서 현금 흐름이 좀 투명해지게 되고 주주 환원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그럼 확실히 투자하는 환경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맨날 샀다 팔았다 해서 차익만 노리는 사람들 배당을 안 주니까 근데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는 회사다 그러면은 뭐 굳이 갖고 있으면은 7% 8% 배당 주고 기업 가치 계속 좋아지니까 배당 늘어날 것 같으면 늘어나는 만큼 또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 장기 투자가 유도가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상법 배정이 주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 은행주나 뭐 금융주들이 좋았는데 상법 개정 통과되면 이 배당주들 저평가 배당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지? 앞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긍정적인 건 맞아요. 네네. 문제는 강제성 비율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답답해가지고 네. 다니는 채널마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몰라서 안 했냐는 거죠. 개몽시켜줬냐는 거죠. 니네들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알고 있으면서 안 했던 거죠. 네네. 이거는 이렇게 해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하는 회사는 되게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 정부 입장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먼저 손 들고 우리 자사주 소각할게요. 우리 배당 많이 늘릴게요. 이게 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또 증권주도 당연히 네네. 그렇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밸류업 얘기를 하고 정책 발표를 주로 했었지. 일반 기업들은 밸류업 정책 발표해서 제대로 시행한 기업이 몇 개 안 될 거예요. 근데 이 상법 개정을 하게 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규제들만 가지고도 일단은 밸류업의 가치가 이제 만들어지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빼먹을 방법이 없거든. 여기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0.8배 준해서 뭐 상속세를 매긴다. 또는 강제 규정을 동원을 한다 그러면 PBR 1배 미만 기업에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PBR 0.8배의 유예 기간 동안에 도달을 못할 경우에 PBR 1배에 준해가지고 공개 매수 통해 가지고 상장 폐지를 갖다 강제 유도한다. 공개 매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PBR 1배에 준해서 공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 가치만큼을 각 주주들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다 주고 나서 챙기는 건 자기 몸밖에 못 챙기. 그리고 상장 폐지당해? 어떤 바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셀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만 잘 세준다고 그러면 수혜 당연히 받겠죠. 배당 당연히 늘어나겠죠. 여기에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너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은 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추가를 해주게 되면 오너들 입장에서도 배당을 줄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배당을 늘릴 수 있고, 그러면 배당주에 대한 밸류를 키울 수가 있고 주가 올라갈 요인이 되고, 이 일반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재테크 하는데 도움이 되죠. 은행의 정기예금이 2점 몇 %짜리 넣어가지고 1년 1억 넣어서 뭐 200만 세금 떼면은 200만 원 조금 넘는 거 받는 거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 현대차가 20만 원이 되나? 20만 원 됐다고 쳐도 작년에 12,000원 줬으니 6%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6%인데 배당 더 주고 자사주 소각 어쨌든 단기적으로 더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주가 당연히 더 오르겠죠. 그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 받는 것보다 투자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주가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배당이 많으니까 배당으로 버틸 수 있고, 그러면 투자의 어떤 질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시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어떤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소득도 늘어나고 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관심 보이는 어떤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이나 섹터가 있다면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여전히 그 품목관세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네네. 거기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완화되는 모습만 확연히 보여준다면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당률이면은 이건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건데, 여기에다 현대차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자사주 소각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이제 관세 노이즈 있고 뭐 투자 노이즈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당을 확 늘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의지가 명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보시면은 자사주 소각 이슈 있지, 여기에 보스턴 다이너믹스 이제 최근에 자꾸 얘기들 회자되고 동영상 나오고 기사 나오고 하는 거 봐서는 이쪽 관련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또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그룹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상품 개정 이슈 나오면서 주가 급등했던 게 증권주 쪽 네네. 급등했는데 넥스트레이드 네네네. 영업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뭐 그거 출근도 빨리 하게 만들고 하여튼 피곤하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그거에다가 네. 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네네 그렇죠. 네. 그거 돌아가고 있지. 여기에다가 어찌됐든 간에 돌아가면 이익 많이 나오는 상태에다가 자사주들도 대부분 많이 갖고 있죠. 거기다 PBR 따지면 여전히 1배가 안 되고 있죠. 밸류업 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업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또 거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증권주 같은 경우도 조정 좀 받아주면 정말 땡큐하고 기회를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관심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앞선에 주도주 중에 얘기 안 한 섹터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좀 잠시 쉬고 있는 섹터가 약간 로봇인데요. 혹시 로봇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로봇 얘기하기 전에 가져온 도표가 있으니까 요거 사진만 좀 보세요. 네네. 배당 수익률 5% 이상 아, 해가지고 5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찍어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 뭐 설명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네네. 요거까지 도표 2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금융주 쪽 많고요. 그러네요. 증권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현대차 여기 붙어 있고 기아 붙어 네. 있고 뭐 쭉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리스트업 해놓고 추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로봇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이제 탑티어급 아니고요. 네. 굳이 얘기하면은 중간급, 좋게 봤을 때 중간급. 네네. 근데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나마 휴머노이드 쪽 같은 경우는 좀 바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두산, 네. LG 뭐 이런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옆 나라 중국에서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을 유니티라고 이번에 이름 바꿨던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2천만 원 레벨을 해서 이제 사용화 얘기하고 있고, 옵티머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만 불 레벨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거기도 2만 불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따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니즈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거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주가가 괜찮은 게 네. 감속기 쪽, 네네.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괜찮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쪽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또 이제 주로 대기업하고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현재로 봤을 때는 그쪽밖에 볼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굳이 지금 이제 그쪽으로 분류는 안 되고 있지만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 회사의 가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뭐 3조 얘기하는 데도 있고 뭐 얘기 많은데 일각에서는
10조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보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고스트 로보틱스한테 이제 로열티 받고 네네. 이제 또 뭐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아마 대테러 작전 로봇을 한번 만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양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맞물려 가지고 작전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경비 로봇 이미 하고 있고, 네. 또 그 외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이제 아마 현대차 그룹의 그 싱가포르에 있는 쪽에 이제 투여가 돼 가지고 테스팅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나 이제 종합을 해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에 지금 상장돼 있는 그 자그마한 회사들 뭐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무슨 로보틱스 뭐 네. 이런 것들보다는 그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쪽이 더 나을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투자해? 상장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쪽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네. 네, 그런 쪽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 현금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2차 전지 이사님 고객분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서 언급 주셨던 이제 뭐 지주사 포함해서 조선, 방산, 원자력, 주도주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갈아타는 게 맞는 건지, 좀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주신다면. 우선 제가 현재 포트에, 제 고객 포트에 네. 들어있는 건 조방, 원전, 바이오. 그러니까 원전이라서 전력기가 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방, 원전, 바이오 이렇게 있고요. 네. 기존 포트에 네. 좀 이제 장기 투자하시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쪽이 있어요. 자동차.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네. 자동차 배당만 이제 올해 25년이니까 내년 되면은 6년째 받는 거. 배당 수익률만 지금 거의 이제 내년 되게 되면 이게 한 10%가 넘어가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주가도 차익이 꽤 나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신규로 이제 고객들한테 포트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증권. 증권. 증권 쪽 보고 있고, 상법개정 이슈에서 지주에서도 이제 좀 내용이 이제 뭐나 올라가는 그런 지주 말고 네네네. 이제 그런 쪽 관심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섹터를 지금 현재는 한 종목, 오랜 고객한테는 2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잔 초기 단계라서 그거를 이제 시간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고객님들 전반에다 좀 잡아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차전지 물어보셨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지금 주가 수준은 계륵이라고 봅니다. 이제 버리기는 아깝고, 네. 그렇다고 갖고 있자니 네. 확 돌아설 것 같지도 네. 않고, 실적은 얼추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이 바닥이 나왔을 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실적이 이렇게 돼서 바닥인데, 이게 바닥인데 U자로 올라가느냐 또는 나이키로 이렇게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V로 가느냐, 네네. L자로 가느냐잖아요. 근데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약간 L자 그림 같아요. 저는 L자 그림 같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매도 쇼커버 이슈라든지 어떠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바퀴 돌게 되면 제일 싼 놈 유동성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싼 놈이 보이면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네. 땡길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때 좀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작년 내내 했던 얘기고, 올해도 연초까지는 했는데 오늘도 사실 이제 한 분하고 그 통화를 했어요. 네. 제가 최근에는 이게 이사든지 뭐 이제 물려 계신다고 이렇게 연락 오시고 나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안 하려고,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네네. 왜냐면 그분들 입장은 이해해요. 왜냐면 주가가 워낙에 빠져 있으니 그걸 팔아놓고 다른 돈으로 바꿔놨어. 근데 이 바꿔놓은 게 주식이 나쁘지도 않아, 올라가. 근데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올라가는 것보다 요 놈이 반등 나오면은 이거죠. 네네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데 아. 전화 와가지고 네.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라는 얘기나. 그러니까 그거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못할 짓이더라고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다른 고객들한테도 영향을. 네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그동안 드릴 말씀 다 드렸고, 이제 본인들 판단하시는 게 좋지. 자꾸 불안하니까, 그 자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올라고 했는데 문제는 와가지고 종목을 바꿔줬더니 이게 올라가는데도 이것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이게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건 이해는 하죠.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버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판단을 그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하다가 연초에 나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 포트도 괜찮았거든요. 이게 로봇 지금 뭐 이렇게 쭉 쓰고 있지만 그분한테 샀던 로봇은 거기서 바로 100% 올랐었고, 그 당시에 조선주 사놨었고 방산 있었고 다 좋았는데 2차 전지 갖고 있었던 거.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내려온 상황이 아니면은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본인이 판단하야. 어차피 내가 지금 반등 나오면 팔라 해도 안 팔거나 못 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달리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장하고 소통을 해라.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 비싸게 샀었어도 잘못 샀다 생각이 됐을 때,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 스탠스가 바뀐다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 판단했어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 소통이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게 시장의 어떤 변화를 전혀 감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충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제일 그 앞에서 시장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맥락입니다. 정부가 키워주겠다는데 심지어 트럼프가 막 거품 물면서 밀어주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맥락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시장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시라. 그리고 이사한테 끝까지 가져가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다면 작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회사가 네. 생존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재무적인 리스크를 보시라고 했잖아요. 올해 증자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 때문에 또 한 단계 더 박살났잖아요. 그죠? 또 심지어 퇴출 얘기 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드려왔었어요. 그 재무 리스크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정 업체 말잘 못했다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그 밖에서나 이제 가끔 그게 뭔데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있지만은 대놓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재무 리스크 보시라는 거.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어떤 굴곡진 구간에서 재무적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은 이게 좀 회복이 되고 중국 쪽이 많이 좀 수그러들고 하면은 살아날 때 그때 오히려 승자 독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고객님들한테도 2차전지 업데이트 해드려요. 없는데도. 네네네.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승자 독식 할 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거 못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요. 그 아까 우리 조선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전력기기 바이오 요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다 그냥 이사님 보시기에 그냥 동일하게 20% 20%씩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데 조금 더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았으면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시장 현금은 그러면 0인가요? 제로인가요? 아니요, 현금 있어요.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달라요. 지금 이제 제 고객님들 중에서 공격적인 분들은 현금 제로인 분도 있고 네네. 보석인 분들은 여전히 현금 한 40% 정도 있는 분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현금이 근데 40%. 갖고 있는 주식들이 조방원전이니까 뭐 거기서만 갖고 있는 수익률만 더 해도 수익기 위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네요. 뭐 타이밍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새로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그 방송하면서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아니 손님들이 아니라 방송에서 항상 얘기했었던 게 포트폴리오 네네네. 투자하라고. 그쵸. 아마 대표님한테도 그 작년 내내 볼 때마다 난 네, 포트폴리오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문제는 자기들이 올인해놓고 음. 그건 사실 자기네들이 욕심 때문에 올인한 거잖아요. 올인해놓고 주가 빠졌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저 새끼가 네. 이사연지 사라고 했다. 이건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본인들을 먼저 돌아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2차 전지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제가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얘기했었던 두 종목이었어요. 네네네. 그 두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이었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LS였었어요. 근데 LS는 오히려 지금 제가 추천했던 가격 대비해서 100% 올라 있어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 추천했었던 게 기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23년 9월이었나요? 저기 그 흰남노 태풍 와가지고 포항 물에 잠겼을 때. 네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사고 나서 그 10% 넘게 빠졌었어요. 매입 단가가 21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그 18만 원까지인가 빠졌었는데 네네. 그거 사드리고 그 뒤에 주가 반등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말씀드렸었고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도 최고가에 못 팔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많이 빠졌다 싶어서 샀던 건 물려가지고 또 손절하고 네. 반복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같이 2차 전지를 투자했을 때 올인했던 분들하고 포트로 가셨던 분들 그 당시 포트폴리오가 제가 조선주였었고 방산주였었고요. 네. 2차 전지였었고요. 이제 바이오는 많이 올랐고요. 네. 조선주 그때 제가 투자했을 때 욕 많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조선주 움직이다 하는 뭐 주식 해봤네 안 해봤네 30몇 년 한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선주 사이클을 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때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네. 작년부터 움직이지. 근데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제가 현대로템 사고 편입했었던 가격이 25,000원이에요. 제 손님 중에서 딱 한 사람 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가격이 지금 15만 원 얼마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당시에 2차 전지 최고가에 사가지고 박살이 났었어도 이 포트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에서 박살이 나는 상황이나요? 그럴 때는 포트폴리오 전략보다는 압축 전략이 진짜 돌아설 수 있는 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야 돼요. 제가 IMF 때는 삼성전자를 찾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바이오 주식 지금 가장 핫하게 가는 주식을 찾았어요. 2008년도에는 한 종목을 잡지 않고 이놈저놈 잡았다가 개고생하면서 수익률 맞추느라고 고생을 했었고 사실.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럴 때가 아니고서는 올인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투자 아니에요. 이건 투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특정 섹터 특정 종목 올인해가지고 10배 그러면 재벌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투자하고 투기는 다른 거라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거의 2시간 넘게 다양한 그 시장과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영훈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